가족인데 예물은 해줘야지, 안 그래?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던 중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이혼한 지 겨우 닷새밖에 안 됐는데 시누이 예물을 사달라고요? 저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요, 아줌마 누구세요? 통화를 끊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7년간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이었거든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제 회사에 쳐들어왔습니다. 로비에서 머리채를 잡히고 뺨을 맞았습니다.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구경했습니다. 결국 저는 퇴사를 해야 했습니다. 은행에 갔더니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전 남편이 제 명의로 2억 대출을 받아 갚지 않은 거였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모든 걸 잃은 그날 밤 낯선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임신한 배를 아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 남자한테 당했어요. 같이 복수할래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가득할 겁니다. 이혼 도장을 찍은 지 닷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절친 수진이와 함께 청담동 백화점 명품관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나 자신만을 위해 시간을 쓰는 건 정말 처음이었죠. 야, 이거 어때? 너한테 진짜 잘 어울린다. 수진이가 샴페인 색 가방을 제 어깨에 걸어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 살아.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를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 시어머니였어요. 여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나야, 지금 어디야? 나 지금 백화점 예물 코너에 있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명령조였습니다. 정은이 예물 좀 같이 봐줘. 가족인데 예물은 해줘야지, 안 그래?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이혼한 지 닷새밖에 안 됐는데 시누이 예물을 사달라고요? 미쳤나 저 사람들이.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들은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수진이의 입을 손으로 막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요, 아줌마 누구세요?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 시어머니의 당혹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잘못 거셨나 봐요. 전 아줌마 모르는데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야, 서윤아. 수진이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네가 할 말하는 거 봤다. 7년 만에 처음이야. 수진이는 제 손을 잡고 백화점 안에 있는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라떼를 시켜주며 수진이가 말했어요. 야, 나 진짜 감동받았어. 그 시어머니한테 한 번도 대꾸 못하던 네가. 저는 손을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믿기지가 않아. 내가 저런 말을 했다니. 시누이 정은이는 3개월 전에 S그룹 계열사 부장 아들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온 동네에 우리 정은이가 재벌집에 시집 간다며 자랑하고 다녔죠. 예물이랑 예단 비용으로 최소 5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이혼 전부터 흘렸었어요. 그 돈을 제가 내야 한다고 생각한 거였습니다. 7년 전 저는 중견 화장품 회사 루미에르 코스메틱의 마케팅 대리였습니다. 대학 선배 소개로 만난 박정수는 중소 IT 회사 대표였어요. 다정하고 자상했고 저를 아껴주는 것 같았습니다. 첫 상견례 날 시어머니 김말순 여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 우리 며느리 복 터졌다. 이렇게 예쁜 애가 우리 집에 오다니. 시아버지 박종호 씨는 과묵한 분이었는데 심장이 좋지 않아 일찍
퇴직하신 상태였습니다. 시누이 정은이는 올케가 예쁘다며 웃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웃음 속에 계산이 숨어 있었다는 걸요. 결혼 1년 차 정수의 IT 사업이 처음 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 앉히더니 말했어요. 유나야, 사업은 원래 그런 거야. 한 번에 되는 게 어딨어. 며느리가 좀 도와줘야지. 그렇게 제 적금 3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시누이 정은이의 미국 MBA 유학비 5천만 원, 시아버지 심장판막 수술비 2천만 원, 정수의 두 번째 앱 개발 사업 투자금 1억 원. 제 통장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수술 후에도 회복이 더뎠어요. 결혼 4년 차에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 비용도 제가 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장례식장에서조차 저를 탓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을 제대로 못해서 우리 영감이 스트레스를 받은 거야. 명절마다 시댁에서 보내는 시간은 지옥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새벽 5시에 저를 깨워 전을 부치게 했습니다. 시누이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친척들 앞에서 핀잔을 줬어요. 올케 전솜씨가 좀 그렇지 않아요? 기름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정수는 그 모든 걸 보고도 한마디만 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네가 좀 더 노력해. 결혼 5년 차 기적처럼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자여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회사 프로젝트와 시댁 시중을 병행하느라 몸이 망가져갔습니다. 임신 4개월째 결국 유산을 했어요. 병원에 달려온 시어머니의 첫마디가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그것도 못 지키냐? 팔자가 드세서 그래. 유산 후 저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상담 비용이 아깝다고 했어요. 요즘 애들은 유난이야. 옛날엔 다 그렇게 낳고 그랬어. 정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가 원래 그래. 이해해. 저는 점점 깨달았어요. 이 가족 안에서 저는 사람이 아니라 도구였다는 걸요. 결혼 6년 차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수가 샤워하는 사이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어요.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자기야, 오늘 못 가서 미안. 집사람이 의심해. 하트 이모티콘이 가득한 대화창이 열려 있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게 스크린샷을 찍기 시작했어요. 6개월 동안 탐정처럼 증거를 모았습니다. 정수의 카드 내역에서 모텔비와 여성 쇼핑몰 결제 내역을 찾아냈어요. 자주 가는 카페 앞에서 외도 상대와 함께 있는 사진도 직접 찍었습니다. 이혼 협의 자리에서 정수가 저를 위협했어요.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생각이 있어. 저는 아무 말 없이 외도 증거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정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다 네가 집안일을 못해서 그런 거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위자료 청구서를 내밀었어요. 재산분할 협의에서 제가 시댁에 쏟아부은 8억 원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수 측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지출이거나 증여에 해당합니다.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정수에게는 재산이 없었습니다. 결국 위자료 3천만 원만 받기로 합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생각 좀 해봐. 시어머니가 마지막까지 회유와 협박을 반복했습니다. 옳게 좀 참지 그랬어. 남자가 다 그렇지. 시누이 정은이도 황당한 소리를 했어요.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한 명씩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제 남이에요. 그렇게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이혼 후에도 저는 회사에 출근했어요. 동료들에게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숨기고 업무에 몰두하는 게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죠.
백화점 카페에서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 살아. 그동안 모아둔 퇴직금이랑 위자료로 뭐 해볼 수 있지 않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작은 화장품 브랜드를 시작해 보려고. 7년 동안 마케팅만 했잖아.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래, 넌 할 수 있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거라고요. 백화점에서 시어머니 전화를 끊은 지 3일 후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어요. 로비에 들어서는데 이상한 소란이 들렸습니다. 서윤아 어딨어? 그년 당장 내려오라고 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경비원 2명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침 9시 출근 시간이었어요. 수십 명의 동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쪽 분이 찾으시는데요. 경비원이 저를 발견하고 말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이년아.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움켜쥐었어요.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년이 우리 아들 돈 다 빼돌리고 도망갔어요. 7년 동안 뜯어먹고 이혼했다고요. 시어머니가 저를 대리석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스타킹이 찢어지고 서류가 흩어졌어요. 저는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네가 예물 안 해주면 정은이 결혼 어떻게 하냐? 시어머니가 제 뺨을 때렸어요. 뜨거운 통증이 퍼졌습니다. S그룹 사돈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 경비원들이 간신히 시어머니를 떼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붙잡힌 채로도 계속 소리쳤어요. 여러분, 저 여자가 제 아들 인생 망쳤어요. 시집살이 한 번 안 하고 돈만 빼갔다고요. 로비에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마침 임원 회의를 위해 로비를 지나던 인사팀장 김 부장과 마케팅 상무의 눈에 이 모든 장면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찢어진 블라우스를 여미며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오후에 인사팀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김 부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서 팀장, 개인 사정은 이해하는데 회사 이미지에 큰 손상이 갔어요.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당분간 휴직을 권고드립니다. 휴직 후 복귀가 가능한 건가요? 김 부장이 대답 대신 시선을 피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실상 퇴사 압박이라는 걸요.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저는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7년 동안 밤새 기획서를 쓰고 주말마다 출근하며 쌓아온 팀장 자리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난동 한 번에 모든 게 무너졌어요. 사무실로 짐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후배 민지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어요. 팀장님, 정말 억울하시겠어요. 고마워, 민지야. 저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가정사 관리를 못하면 회사 생활도 힘들지. 뒤에서 박 차장의 비웃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7년간 모은 물건들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네 집에서 소주를 마셨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 울지 마. 나 그 영상 다 찍어놨어. 수진이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때리고 밀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이거 역으로 고소하자. 폭행이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봤자 뭐해. 이미 소문 다 났는데.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어요. 퇴사 처리가 완료된 후 저는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사업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강남의 은행 지점을 찾아갔어요. 신분증하고 서류 주세요.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하다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말했어요.
고객님, 현재 신용등급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 정수가 가게 재정을 다 관리했어요. 저는 월급을 정수에게 맡기고 생활비만 받았었습니다. 4명의 금융상품이나 신용정보를 직접 확인해 본 적이 없었어요. 담당자가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습니다. 2년 전에 고객님 명의로 2억 원이 대출됐는데요. 연체 이자까지 합치면 2억 4천만 원이 미상환 상태입니다. 뭐라고요? 저는 그런 대출 받은 적 없어요. 서류상 본인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2억 원이라니요. 저는 그런 돈을 빌린 적이 없습니다. 은행을 나와 벤치에 앉았어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결혼 중에 정수가 종종 서류를 내밀었어요. 여기 사인 좀 해줘. 회사 서류야. 복잡한 거 아니야. 저는 의심 없이 사인을 했습니다. 잠든 사이에 정수가 서랍에서 도장을 가져가던 것도 기억났어요. 우편물도 항상 정수가 먼저 챙겼습니다. 광고지라서 버렸어. 정수가 그렇게 말했었죠. 그게 다 이걸 위한 준비였던 겁니다. 집에 돌아와 이삿짐 박스를 뒤졌어요. 이혼 서류 사이에서 저축은행 대출 관련 안내문 봉투가 나왔습니다. 이미 개봉되어 있었어요. 발송일은 1년 전이었습니다. 정수가 나 몰래 빼돌린 게 분명했어요. 저축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본인 명의로 된 대출이 맞습니다. 서명도 일치하고요. 그건 위조된 거예요. 저는 그런 대출 신청한 적 없다고요. 법적으로 다투시려면 필적 감정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퇴사 후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변호사 상담 비용조차 부담스러웠습니다. 수진이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뭐? 이요? 그 XX가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고? 수진이가 펄쩍 뛰었습니다. 이건 진짜 범죄야. 경찰에 신고해야 해. 증거가 없어. 서명이 내 서명처럼 보인다는데 어떻게 해? 저는 고개를 떨궜어요. 직장도 잃고 신용불량자가 됐어. 이게 말이 돼? 수진이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작은 원룸 창가에 앉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7년 동안 시댁에 쏟아부은 8억 원. 외도당하고 버림받은 치욕. 그리고 이제는 사기까지 당했습니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부모님께 전화를 걸까 생각했습니다. 시골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에요. 힘겹게 사시는데 또 다른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어요. 혼자 해결해야 해.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신용불량 판정을 받은 지 3일째 되는 저녁이었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냄비에 물을 올렸어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누굴까 싶어 문을 열었어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임신 7개월쯤 되어 보이는 불룩한 배에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서윤아 씨 맞죠?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한서영이에요. 박정수 아시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한서영. 제가 6개월 동안 추적하며 사진을 찍었던 외도 상대였습니다. 저도 당했어요. 그 남자한테. 서영의 첫마디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예상과 달리 화려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수한 차림에 지쳐 보이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경계심을 품고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서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 회계법인에서 5년간 일한 공인회계사예요. 3년 전에 거래처 회계 감사하다가 정수 씨를 만났어요. 서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사람이 그랬어요.
아내와는 사실상 이혼 상태라고, 서류만 안 한 거라고, 정리되면 결혼하자고.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1년 넘게 그 말을 믿었어요. 그런데 임신 소식을 알리니까 연락이 끊겼어요. 서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업 투자금이 급하다면서 빌려간 3천만 원도 못 받았어요. 차용증도 없이 계좌이체만 했거든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도 남의 남편인 줄 알면서 만난 거잖아요.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잘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혼했다고 거짓말한 건 사실이에요. 서영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니 이상하게 과거 제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속은 건 저나 서영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왜 나한테 온 거예요? 우리 원수 사이 아니에요? 서영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제가 예전에 정수 씨 회사 회계 업무를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그때 저장해둔 자료가 있거든요. 서영이 엑셀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정수의 법인 계좌 거래 내역이었어요. 여기 보세요. 유나 씨 명의 대출금 2억 원이 이 계좌로 들어갔어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처음 보는 회사 이름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예요. 정수 씨가 돈 세탁하려고 만든 거죠.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사문서 위조와 대출 사기의 증거였습니다. 적에 적은 동지잖아요. 서영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혼자선 그 남자 못 이겨요. 같이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외도녀와 손을 잡는다니 아이러니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뭐, 외도녀가 찾아왔다고?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랑 손잡자고? 너 진짜 그래도 되겠어? 근데 그 여자가 가져온 증거가 진짜야. 정수 잡을 수 있어. 수진이가 잠시 침묵했어요. 일단 만나보자. 다음 날 오후 강남의 한 카페에서 셋이 만났습니다. 수진이는 처음에 서영을 경계하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 진짜 회계사 맞아? 자격증 있어? 네. 원하시면 보여드릴게요. 서영이 가방에서 자격증 사본을 꺼냈습니다. 수진이가 계좌 추적 자료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 XX 진짜 치밀하게 준비했네. 수진이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진짜 잡을 수 있겠다. 끝장내자. 우리는 역할을 나눴어요. 서영은 자신이 보관한 자료를 정리해 증거 목록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수진이는 회사 난동 영상을 편집해 온라인 여론을 만들기로 했어요. 저는 법적 대응 방법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 남자 다른 피해자도 있을 거예요. 저 말고도. 서영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카페를 나서며 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직은 어색하니까 그냥 이름으로 부르자.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도 같은 적을 향한 연대의 시작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했어요. 뜨거운 물줄기 아래서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했습니다. 외도녀와 손을 잡는다니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자. 다음 날 아침 정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이상한 짓 하지 마. 정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너도 잘못한 거 있잖아. 결혼 생활 중에 네가 잘했어? 누군가 우리의 움직임을 정수에게 알린 게 분명했습니다. 서영은 정수에게 연락한 적이 없다고 했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전 남편분. 저는 차갑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수가 알았다는 건 우리 쪽에 정보를 흘리는 사람이 있거나 정수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이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 제 인생은 완전히 끝나는 거였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작은 용기가 됐습니다. 복수 작전을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서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찾았어요. 뭘 찾았는데? 정수가 대출 서류에 쓴 서명이요. 언니가 실제로 쓴 다른 문서들이랑 비교해 봤는데 획순이랑 기울기가 미세하게 달라요. 저는 숨을 멈췄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전문 필적 감정을 의뢰하면 위조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은 퇴근 후 매일 밤 자신이 보관한 정수 회사 재무 자료를 분석했어요. 그 과정에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 3개를 추가로 찾아냈습니다. 정수는 이 회사들을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모은 돈을 세탁한 거였어요. 피해 규모가 우리 둘만이 아닐 거예요. 서영의 말이 맞았습니다. 수진이가 편집한 시어머니 난동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갔어요. 제목은 이혼한 며느리에게 예물 사달라는 진상 시어머니였습니다. 24시간 만에 조회수가 50만을 넘겼어요.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어요. 저 며느리 불쌍하다. 시어머니 신상 털어라. 진짜 저런 사람들이 있냐?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한 여성 권익단체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담당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이혼 전문 변호사 최선영이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승산 있어요. 충분히 역고소 가능합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런 케이스가 처음이 아니에요. 배우자 명의 도용 대출 사기가 요즘 많거든요. 최 변호사가 유사 판례들을 보여줬습니다. 필적 감정이랑 계좌 추적 자료가 있으면 사문서 위조랑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가 가능해요. 단체에서 공익소송으로 진행해주기로 해서 비용 부담이 줄어들었어요.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연락이 왔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개인 쪽지가 도착했습니다. 저도 박정수에게 사기당했어요. 이예진이라는 여자였어요. 2년 전 소개팅으로 정수를 만나 6개월 교제했다고 했습니다. 사업 자금이 급하다면서 1천만 원을 빌려갔어요. 그러고는 연락이 끊겼어요. 저는 서영과 함께 다른 피해자들을 수소문했어요. 여성 커뮤니티에 조심스럽게 글을 올렸습니다. 2주 만에 총 3명의 추가 피해자를 찾아냈어요. 피해 금액만 합쳐도 5억 원이 넘었습니다. 정수는 상습적으로 여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내는 결혼 사기꾼이었어요. 피해자 5명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날이었습니다. 서영의 원룸에서 각자의 사연을 공유했어요. 저는 그 사람이 처음 연애라고 했어요. 한 피해자가 울며 말했습니다. 저한테는 돌싱이라고 했어요. 또 다른 피해자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수의 거짓말 패턴이 얼마나 교묘하고 체계적인지 드러났습니다. 저 그 사람 회사 내부 자료 있어요. 김소라라는 피해자가 말했어요. 예전에 3개월 격리로 일했거든요. 퇴사할 때 이상한 점이 많아서 백업해뒀어요. 소라가 USB를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정수가 유령회사를 통해 자금을 세탁한 회계 장부와 이메일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최 변호사가 자료를 검토하더니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 정도면 사문서 위조, 사기, 횡령까지 가능해요. 실형 나올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비용을 분담해 필적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어요. 저와 서영이 각자 50만 원씩, 나머지 피해자들이 30만 원씩 모았습니다.
전문 감정기관에 의뢰한 지 2주 후 결과가 나왔어요. 대출 서류의 서명과 서유나 본인의 서명이 동일인의 것이 아닐 가능성이 95% 이상입니다. 드디어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고소장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피해자 모임을 마치고 돌아가던 서영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길에서 쓰러졌습니다. 서영아. 저는 급히 119를 불렀어요. 병원에 데려갔더니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조기 진통이에요. 임신 32주인데 이대로 가다간 조산할 수 있어요. 서영이 병실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끝까지 함께 못해서. 이제 막 중요한 시점인데. 저는 서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네가 여기까지 해줬잖아. 증거도 다 모았고. 이제 내가 할게. 넌 아기만 생각해. 그 순간 서영의 배에서 아기가 발로 찬 게 손바닥으로 느껴졌어요. 5년 전 제가 잃어버린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병원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서영의 아이는 정수의 아이이기도 했지만 아무 죄가 없었어요. 정수가 아버지 역할을 하지 않을 게 분명한 상황에서 이 아이만큼은 건강하게 태어나야 했습니다. 서영의 입원 소식을 듣고 수진이와 다른 피해자들이 병원에 모였어요. 서영 씨 목까지 우리가 하면 돼요. 혜진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정리한 자료 추가로 드릴게요. 소라도 말했어요. 피해자들의 연대가 더욱 단단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날 저는 서영에게 영상통화로 소식을 전했어요. 드디어 접수됐어. 서영이 병실에서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시작이네요. 얼마 후 정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너 진짜 이럴 거야? 후회하게 해줄게. 저는 답장 대신 그 문자를 캡처했습니다. 추가 증거로 제출했어요. 고소장을 접수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경찰서에 수시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뉴스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IT 사업가 전처 명의 도용 대출 사기 혐의로 수사 중. 정수의 회사 거래처들이 하나둘 계약을 해지했어요. 사기꾼이랑 거래할 수 없습니다. 거래처 사장이 정수에게 통보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 난동 영상은 조회수 500만을 돌파했어요. 각종 유튜브 리액션 영상과 뉴스 프로그램에 소개됐습니다. 누군가 시어머니의 과거를 파헤쳤어요. 10년 전 아파트 경비원에게 갑질한 사건, 친척 결혼식에서 행패 부린 사건이 줄줄이 폭로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아 집 밖을 나오지 못하게 됐어요. 시누이 정은의 약혼자 측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S그룹 계열사 부장 집안이었어요. 이런 집안과 사돈을 맺을 수 없습니다. 약혼이 파기됐어요. 정은이가 울면서 시어머니에게 소리쳤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어.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그 기간 동안 저는 좁은 원룸 한켠에 작업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화장품 사업 준비에 몰두했어요. 피해자 모임에서 알게 된 혜진이가 도움을 줬습니다. 저 화장품 유통 쪽에서 7년 일했어요. 도매상이랑 제조사 연결해 드릴게요. 신용불량 상태라 사업자 등록이 어려웠어요. 수진이가 나섰습니다. 내 명의로 사업자 내자. 공동대표로 시작하면 되잖아. 브랜드 이름을 정하는 날 밤이었어요. 서영에게 영상통화로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름 뭐가 좋을까? 서영이 병실에서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저희 모두 다시 피어난 거잖아요. 그게 이름이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브랜드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리블룸. 다시 피어나다.
첫 제품은 민감성 피부를 위한 진정 에센스였어요. 7년간 마케팅팀에서 쌓은 노하우로 성분을 기획하고 패키지를 직접 디자인했습니다. 인터넷 선주문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했어요. 목표했던 금액의 3배가 모였습니다. 초도 물량이 완판됐어요. 사업이 작은 첫 성공을 거두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나왔어요. 뭐? 벌써? 37주에 나왔어요.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서영이 침대에서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이름은 하윤이에요. 갓 태어난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했어요. 이모가 지켜줄게.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서영이 눈물을 흘렸어요. 언니 아니었으면 이 아이 못 낳았어요. 혼자였으면 무너졌을 거예요. 5년 전 제가 잃어버린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 아이의 건강한 탄생이 우리 모두의 새 출발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영 출산 후 2주 뒤 정수가 기소됐어요.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였습니다. 1심 재판에서 검사가 징역 5년을 구형했어요. 정수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짜고 무고한 겁니다. 하지만 필적 감정 결과와 계좌 추적 자료 앞에서 무력했어요. 1심 선고 공판 날이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정수가 법정에서 소리쳤습니다. 다 저 여자들이 짜고 친 거예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판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이 계획적이며 반성의 기미가 없습니다. 추가 감경을 거부합니다. 검사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어요. 정수 측도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직 완전한 끝이 아니었지만 1심 유죄 판결은 큰 의미가 있었어요. 법원 밖에서 서영, 수진, 혜진, 소라,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기자 몇 명이 몰려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연대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혼자였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날 밤 수진이와 서영과 함께 작은 고깃집에서 축하 자리를 가졌어요. 수진이가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진짜 우리가 해냈다. 서영이 핸드폰을 꺼내 아기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아이가 크면 엄마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려줄 거예요. 집에 돌아와 혼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맥주 한 캔을 땄어요. 이겼어. 진짜 이겼어. 중얼거렸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7년간의 억울함과 고통, 그리고 안도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하지만 완전한 끝은 아니었습니다. 신용불량 기록은 형사 판결이 확정되고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말소될 수 있었어요. 정수가 진 다른 채무 중 일부가 여전히 제 명의로 되어 있어서 대출계약 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양측 모두 항소를 했기 때문에 싸움은 계속되어야 했어요. 그래도 저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영의 아이 하윤이 100일잔치 준비를 도우며 화장품 2번째 제품 라인을 기획하며 천천히 제 삶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거울 속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정수 1심 판결 후 2개월이 지났습니다. 리블룸의 2번째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었어요. 그날 최 변호사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아 씨, 안 좋은 소식이에요.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수가 보석으로 풀려났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수 측에서 건강 문제를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보석을 신청했어요. 시어머니가 전 재산을 처분해서
보석금 5천만 원을 마련했고요. 저는 전화기를 든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이랑 피해자 접근 금지가 조건이에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손이 떨렸어요. 정수가 풀려났다니. 보석 조건으로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정수는 교묘하게 경계선을 넘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앞 카페에 하루 종일 앉아 있는 모습이 직원들에게 목격됐어요. 대표님, 아까 그 남자가 또 왔어요. 창가 자리에서 이쪽을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직원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새벽 2시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잘 지내? 한 줄짜리 문자였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이 이미 있는 상황인데요. 추가 조치까지는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경찰의 대답에 저는 답답했어요.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단 신고는 접수했으니까요. 더 구체적인 증거를 모아주세요. 며칠 후 현관 앞에서 찢어진 제 사진을 발견했어요. 쪽지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후회하게 해준다고 했지. 그날 밤부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외출할 때마다 뒤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혼자 있는 게 두려워 수진이네 집에서 며칠씩 지내기 시작했어요. 서영도 불안해했습니다. 정수가 아기 하윤이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언제든 친권을 주장하며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언니, 저 부산 친정으로 내려갈게요. 서영이 전화로 말했어요. 미안해요. 무서워서 여기 못 있겠어요. 아니야, 하윤이 지키는 게 먼저야. 조심해. 사업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두 번째 제품 출시를 앞두고 제조사에서 갑자기 계약 해지를 통보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정수가 뒤에서 손을 쓴 게 분명했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이었어요. 야근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점점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검은 마스크를 쓴 남자가 제 입을 틀어막았어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저를 미리 대기시킨 SUV로 끌고 가려 했어요. 발버둥을 쳤습니다. 마스크가 벗겨졌어요. 정수였습니다. 광기로 가득한 눈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정수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비명을 질렀어요. 살려주세요. 마침 야근을 마치고 지하 주차장에 내려오던 옆 사무실 남자 직원 2명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정수가 당황해 저를 놓쳤어요. 차를 몰아 급히 도주했습니다. 저는 주차장 콘크리트 바닥에 쓰러진 채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어요.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주차장 CCTV에 정수의 얼굴과 차량 번호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납치 미수,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보석 조건 위반으로 긴급 체포 영장을 발부하겠습니다. 경찰이 말했어요. 저는 경찰서에서 밤새 진술을 한 후 수진이네 집에서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수가 도주 중입니다. 범행 직후 차량을 외곽에 버리고 대중교통과 현금만 사용하며 추적을 피하고 있어요. 전국에 수배가 내려졌지만 바로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가지 못하고 수진이네 집에서 문을 잠근 채 며칠을 보냈어요. 서영에게 연락을 보냈습니다. 정수가 도주 중이야. 절대 서울 올라오지 마. 언니 괜찮아요? 제가 올라갈까요? 아니야. 하윤이 지키는 게 먼저야. 도주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가 검거됐습니다. 어디서요?
경기도 외곽의 한 모텔에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채 발견됐어요. 모텔 청소부가 체크아웃 시간이 지나도 안 나와서 문을 열었다가 발견했습니다. 죽은 건가요? 아니요. 병원으로 이송됐고 목숨은 건졌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병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다 저 여자가 우리 아들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멀쩡한 사람 사기꾼으로 몰아서 죽게 생겼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어요. 서윤아가 너무했다. 복수도 적당히 해야지. 사람이 죽으려고 했는데 너무 몰아붙인 거 아니야? 피해자인 제가 어느새 가해자처럼 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수진이네 집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그날 밤 서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뉴스 봤어요. 서영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흔들리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납치하려 한 건 사실이잖아요. 언니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포기 안 해. 끝까지 간다. 정수 자살 시도 후 2주가 지났습니다. 정수는 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뒤 보석이 취소되어 다시 구치소로 이송됐어요. 납치 미수와 스토킹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최 변호사가 전화로 말했어요. 검사도 항소했으니 이번엔 확실히 형량이 올라갈 겁니다. 여론을 바로잡기 위해 피해자 연대 모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제가 대표로 마이크 앞에 섰어요. 가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며 피해자에게 죄책감을 주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폭력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법적 권리를 행사했을 뿐입니다. 여러 여성단체가 연대 성명을 발표해줬어요.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출연해서 7년간의 시집살이, 대출 사기, 회사 난동, 납치 시도까지 전 과정을 상세히 증언했어요. 방송 후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몰랐는데 이 정도였냐? 정수가 진짜 쓰레기였네. 자살 시도도 동정받으려는 수작이었네. 여론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김말수는 아들의 자살 시도와 재수감 소식 이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고혈압과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했다가 결국 요양원에 들어갔어요. 시누이 정은은 모든 계정을 삭제하고 지방으로 이사가 연락이 끊겼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때 저를 ATM처럼 쓰고 회사에 찾아와 머리채를 잡고 가족인데 예물 해줘야지라고 뻔뻔하게 요구하던 그들의 몰락이었어요. 이상하게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복수심이나 통쾌함보다는 그냥 피곤함만 남아 있었어요. 리블룸 사업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새로운 제조사를 찾아 발품을 팔았습니다. 한 중소 제조사 대표가 연락을 해왔어요. 방송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히려 사건이 알려지면서 그 화장품을 사고 싶다는 문의가 폭주했어요. 형사 판결 확정 후 신용정보 정정을 신청했지만 금융기관에서 거부됐습니다. 대출 계약 무효 확인 민사소송을 진행했어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대출 서류의 서명이 위조되었음이 필적 감정으로 증명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채무 변제 책임이 없다고 판결합니다. 3년간 저를 짓눌렀던 신용불량 기록이 드디어 말소됐어요. 법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항소심 판결 날이 왔습니다. 검찰 항소와 납치 미수 혐의 추가로 정수는 최종 징역 6년을 선고받았어요. 법정에서 정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끌려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판결 후 법원 밖에서 서영, 수진, 혜진, 소라, 그리고 함께 싸운 피해자들과 걸었습니다. 언니, 이 1년간 정말 고마웠어요. 서영이 말했어요. 야, 우리 이제 진짜 여행이나 가자. 제주도 갈래?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어요. 너희 아니었으면 난 진작 무너졌어. 그날 밤 혼자 집에 돌아왔습니다. 옷장 깊숙이 넣어둔 결혼 앨범을 꺼냈어요. 7년 전 행복해 보이는 제 얼굴, 다정해 보이던 정수의 미소,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결국 앨범을 통째로 찢었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버렸어요. 안녕, 그때의 바보 같던 나. 오랜만에 악몽 없이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잘 싸웠어. 잘 버텼어. 커피를 내리며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서영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하윤이가 뒤집기를 성공했다는 영상이었어요. 작은 아기가 배를 뒤집으며 까르르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오늘 만나러 갈게. 법원을 나설 때 같이 사진을 찍었던 소라가 말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우리 이 경험을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알려주면 좋겠어요. 혼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 말에 뭔가 새로운 가능성이 떠올랐어요.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영의 집에 도착해 하윤이를 안았어요. 아기가 제 얼굴을 만지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언니가 이모야. 서영이 하윤이에게 말해줬어요. 이 작고 따뜻한 존재가 우리 모든 싸움의 이유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수진이에게 전화했어요. 사업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 드디어 정신 차렸네. 당장 내일 미팅 잡을게.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끊긴 줄 알았던 제 인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와 테라스에 섰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1년 전 같은 자리에서 왜 나한테 이러는 건데라고 울었던 제가 떠올랐습니다. 지금의 저는 울지 않았어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야. 항소심 판결 후 3년이 지났습니다. 화장품 브랜드 리블룸은 중소기업 성공 사례로 경제지에 소개됐어요. 백화점 3곳에서 입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연 매출 15억을 돌파하며 직원 8명을 둔 어엿한 회사로 성장했어요. 바이럴 마케팅과 방송 출연 효과, 그리고 피해자들이 세운 회사라는 스토리가 화제가 되면서 사업이 급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수익금 일부는 결혼사기 피해자 지원 기금으로 기부하기 시작했어요. 회사에는 서영이 재무이사로, 수진이가 마케팅이사로 합류해 있었습니다. 피해자 모임에서 만난 혜진도 유통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우리 진짜 대단하지 않아? 수진이가 회의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전 남편한테 당한 여자들이 세운 회사가 연 매출 15억이라니. 그러게. 드라마 같아. 서영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느 날 낯익은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루미에르 코스메틱의 마케팅 상무였어요. 4년 전 저를 권고사직시킨 그 사람이었습니다. 서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리블룸과 콜라보 제품을 기획하고 싶은데요.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4년 전 로비에서 시어머니에게 머리채를 잡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죠. 죄송합니다. 저희는 저희 길을 갑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서영의 딸 하윤이는 어느새 4살이 되어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찾아갈 때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달려왔어요. 이모. 하윤이가 제 다리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의 맑은 웃음을 볼 때마다 5년 전 제가 잃어버린 아이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픔이 아니라 따뜻함으로 기억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 방송국 PD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서윤아 대표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과거를 또 들춰내고 싶지 않아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혼자서 고통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PD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제안부터 방송까지 6개월간 촬영과 편집이 진행됐어요. 다큐멘터리 인터뷰에서 PD가 물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혼자라고 느꼈을 때요. 모두가 적인 것 같고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았을 때. 근데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서 버틸 수 있었어요. 방송 후 수천 개의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저도 지금 비슷한 상황인데 용기를 얻었어요. 이 방송 보고 이혼 결심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모든 메시지에 하나하나 답장을 보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어느 날 정수가 수감된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구겨진 종이에 글씨가 삐뚤빼뚤 적혀 있었어요. 미안하다.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출소하면 다시 만나줄 수 있겠냐? 저는 편지를 끝까지 읽지 않았습니다.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용서할 생각은 없었지만 더 이상 그에게 감정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봄이 왔어요. 회사 직원들과 서영, 하윤이까지 함께 한강 벚꽃 나들이를 갔습니다. 분홍 꽃잎이 바람에 날렸어요. 이모 예뻐. 하윤이가 제 손을 잡고 꽃잎을 가리켰습니다. 그래, 예쁘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녁에 수진이 서영과 함께 회사 근처 단골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야, 너 이제 연애 좀 해라. 좋은 사람 소개시켜 줄까? 수진이가 놀리듯 말했어요. 아직은 나 자신이랑 연애 중이야.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아직 배우는 중이거든. 서영과 수진이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테라스에 섰어요.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7년 전 결혼할 때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던 저. 4년 전 바닥을 치며 죽고 싶었던 저. 그리고 지금 여기 서 있는 저. 모두 같은 사람이라는 게 신기했어요. 다음 날 아침 새로운 제품 론칭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근했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졌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다.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이번 신제품 이름 뭘로 할까요? 서영이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이 어떨까? 7년간 나 자신을 위해 쓰지 못했던 시간을 이제 되찾는다는 의미로.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점심시간에 회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혼자 도시락을 먹으며 하늘을 바라봤어요.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7년간 시댁의 ATM으로 살았던 서윤아. 8억을 쏟아부었지만 돌아온 건 외도와 배신이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시어머니는 시누이 예물을 사달라며 전화했고 회사에 찾아와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전 남편은 그녀의 명의로 2억 대출을 받아 신용불량자로 만들었습니다. 직장도 잃고 신용도 잃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남자에게 당한 외도녀와 손을 잡았습니다. 적에 적은 동지라는 말처럼 둘은 함께 증거를 모았습니다. 피해자들이 연대했고 결국 전 남편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유나는 자신의 이름을 건 화장품 회사의 대표가 됐습니다. 함께 싸운 동지들이 임원이 됐고
외도녀의 딸은 유나를 이모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이길 수 없어도 연대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 바닥을 쳐도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것. 그걸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